네, 안녕하세요. 도전 한국사의 유나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한국사, 9급 공무원 한국사 전체 이제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한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대 구분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사건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와 관련 있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에 관련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OT 강의에서는 제가 그 한국사 전체적인 시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구분을 딱 잡아놓고 디테일하게 첫 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자 9급 공무원 한국사 선사시대의 흐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 70만 년 전이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 1만 년 전. 그쵸? 예. 1만 년 전에 BC 8,000년 정도 되는데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15세기. 그쵸? 네.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이어지죠. 이거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쵸? 이때는 뭘 사용했었다? 뗀석기를 사용했었다. 요때는,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청동을 사용합니다. 청동. 그렇지만 이 당시 청동은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철이 사용되면서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가 제작되면서 전쟁도 많아지고 또 생산력도 증대되죠. 그러나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 자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었다. 그쵸? 청동제 농기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요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이 되지만 어땠었다? 간석기를 가지고 그 벼농사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구를 가지고 구분한 게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예요. 그쵸? 그러나 여기서 물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중석기라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도 구석기 전기, 그리고 구석기 중기, 그리고 구석기 후기, 이걸 나누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석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역시도 전기 신석기, 그 다음 중기 신석기, 후기 신석기 이렇게 해서 초, 중, 후 이거를 그러니까 전, 중, 후를 나누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그 시대상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무리사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무리사회. 그쵸? 약 10여 명 내외가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쵸?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계급이 없었던 사회.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회. 그걸 우리가 무리사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조계훈을 통해서 무슨 사회가 된다? 바로 부족사회가 되죠. 그쵸? 부족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구석기와 신석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계급이 출현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최초의 이제 계급이 발생을 하죠. 그 계급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장이 출현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왕이 없는 단계. 그래서 무슨 국가라고 부른다? 요 시기부터는 우리가 군장국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군장국가 단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철기시대는 어떻게 부르죠? 철기시대는 군장이 있지만 군장들의 연합체에 의해서 왕이 선출되는 단계. 그렇지만 아직은 왕권이 약한 단계. 그래서 군장 연맹체의 힘이 더 막강하고 왕권이 약한 단계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연맹국가 이렇게 부르죠. 그쵸? 철기시대에 이제 바로 이 연맹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권력관계를 이용해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군장국가는 군장만 있고, 그쵸? 연맹국가는 군장연합체의 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더 힘이 세다? 누가 힘이 더 세다? 네. 군장연맹체가 더 힘이 센 단계. 그렇지만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군장연맹체를 어떻게 하는, 각각의 군장 세력들을 왕 밑에 중앙기조로 편입하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사회. 그걸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한다? 고대사회 또는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연맹국가 다음에 오는 거는 무엇이다? 바로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집권국가. 다른 말로는 고대국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역사 전개를, 그 시대 구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급이 없다, 평등사회. 이때는 군장만 있고 왕이 없는 단계.
요때는 군장 연맹체도 있고 왕도 군장 연맹체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누구 힘이 더 세다? 군장 연맹체가 더 힘이 센 단계. 중앙 집권 국가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군장 세력들을 왕 밑에 중앙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네, 바로 각 국가별로, 이게 보통 이제 이 삼국시대에 일어나는데 각 국가별로 관등제가 만들어지죠. 신라 같은 경우는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요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알겠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런 패턴으로 선사시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전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제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하면 어느 나라죠? 바로 네,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도 단군조선 시기, 즉 고조선 초기와 고조선 후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단군조선 시기는 바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국가다. 그러니까 고조선 자체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다. 그러나 위만조선 전부터 철기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위만조선 시기 때부터 철이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서 철기 시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 고조선을 공부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여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단군조선은 바로 단군 신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되죠. 이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게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죠. 그쵸? 일연의 삼국유사. 어느 시기 때? 바로 고려시대 때. 그쵸? 고려시대 후기에 쓰여진 일연의 삼국유사에 이 단군신화가 최초로 기록돼 있어요. 이 단군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건국시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조선에 있었던 무슨 법? 그렇죠. 팔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의 영역 범위를 나타내는 세력 범위, 영역 범위를 나타내주는 어떤 유물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다? 바로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또 하나는 그쵸,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군조선 시기 때는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위만조선 시기 때는 무엇을 할 것이냐. 위만이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축출하고 어떻게 했다?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한 것이냐? 아니다. 위만조선도 고조선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위만조선 시기 때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계승한 근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위만조선 시기 때의 어떤 중개무역과 관련 있는 부분. 그쵸? 중개무역 부분. 그리고 하나는 뭐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요렇게.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또 알아둬야 되죠. 자, 이야기로 해보면 뭐다? 바로 한국식 동검, 즉 세형 동검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거푸집 그리고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이 결국은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원래 중국은 고조선 시기 때 무엇이었었다?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굉장히 사회적 혼란기였었죠. 중국 자체는 철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어떻게 했었다? 전쟁의 수용돌이 속에 이제 빠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걸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죠. 진시황제. 그쵸? 그 진나라가 17년 만에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한나라죠. 이 진한 교체기 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가 바로 위만조선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무제 때 바로 누가 쳐들어온다? 한무제 때, 요것도 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한무제. 요 한무제 때 바로 어떻게 한 거야? 고조선을 침략해오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조선을 멸망시킨 그 자리에 바로 한이 4개의 군을 설치하죠. 그 군이 뭐예요? 낭랑, 그리고 진번, 그리고 현도, 임둔 이렇게 해서 4개의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고조선 사회가 굉장히 이제 흉악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회가 흉흉하니까 법 조항이 8조법이었던 것이 60여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근데 그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존재했었죠. 동이족. 그쵸? 그 동이족에 의해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나라들이 무엇이다? 자, 나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다? 네. 옥저와 동해가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 그리고 한강 이남에 있었던 뭐가 있다. 그쵸? 사만이 있죠. 네, 마한과 진안과 변한. 이렇게 해서 사만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각 여러 나라의 어떤 특징들, 풍속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쵸? 여기서는 한번 선생님이 제천 행사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여에서는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다? 반농 반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12월에 행해졌던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옥저에는 제천 행사가 없었고 동해에는 제천 행사로서 무엇이 있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사만에는 5월하고 10월에 행해지는 5월제, 10월제, 즉 계절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쵸? 또 다른 특징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바로 부여하면은 왕권이 미약했다는 증거로서 사출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서옥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여에서 특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사조금법이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사조금법은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리고 옥저에서 대표적인 어떤 풍습은 뭐가 있었다? 골장제 풍습이 있었죠. 그쵸? 골장제 풍습.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다? 네, 조계온이라든지 책화. 그리고 조계온, 책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다? 네, 바로 이제 특산물로서 단궁, 짧은 활, 과마, 조랑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물로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재정 분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소도가 있었죠. 그쵸? 여기 있는 이 단군, 왕검 이 부분은 재정 일치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재정 분리 사회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소도의 존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어떤 각각의 특징들, 풍속, 그쵸?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시험 문제가 3문제가량이 있죠. 맨 처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조선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이 중에 분명히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흐름,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삼국시대의 흐름이죠. 삼국시대. 그쵸?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 하면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 그렇죠.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죠. 비류와 주몽의 둘째, 셋째 아들인 비류와 운조가 이제, 어떻게 해서요? 밑으로 내려가서 인천과 한강 주변에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정착을 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어디다? 백제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었다? 토착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신라가 있었죠. 그쵸? 여기 있는 이 사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마한이 있었고, 근데 이 마한이 백제가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제를 세우고 그 십제가 나중에 커가면서 백제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한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한이 백제가 된 게 아니라 백제가 이 마한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안이 있었죠. 이 진안이 무엇으로 변한 것이다? 바로 신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변한이 있었죠. 이 변한이 바로 뭐가 된다? 가야가 되는 거죠. 가야. 그쵸? 네, 가야.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4개 나라가 세워지는데 국가가 4개인데 왜 삼국시대라고 하죠? 궁금하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삼국시대 즉 3개 국가만이 즉 여기서 보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 이 3나라만이 무엇이 된 것이다? 네, 중앙집권국가가 된 거죠. 중앙집권국가. 그쵸? 그리고 가야는 어떤 단계에서 멸망을 하였다?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연맹국가 단계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과 관련해서 각 왕들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삼국시대를 정리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을 정리한 다음에 무엇까지 할 거냐면 각각의 왕들의 어떤 흐름까지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리고 가야에 대한 내용은 가야는 사실은 광개토 대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가야와 광개토 대왕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야는 맨 처음에는 김해 중심의 금관가야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그 4세기 후반에 그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서 신라의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를 하죠. 그 과정에서 낙동강 하류에 있었던 김해 지역까지 내려가서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4세기 말 이후 5세기에는 가야의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리고 6세기에 가서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을 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을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성기를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전성기는 누구다? 바로, 백제가 언제? 4세기 중엽에, 바로, 근초고왕 때, 백제의 전성기가 되죠. 예, 한강유역을 이때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는 언제다? 바로, 사시 말로 보면 누구다? 광개토대왕이고, 그리고 5세기로 보면, 누구다? 장수왕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양쪽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신라는 몇 세기가 된다? 바로 6세기 진흥왕 때가 바로 전성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성기 순서를 보면은 백제, 그리고 누구? 네,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세기를 볼 때는 백제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보면 되고 5세기를 볼 때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보면 되고 6세기를 볼 때는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구려 백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일어난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신라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일어나죠. 신라에 의해서.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자체가 원래는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열돼 있었어요. 이 장수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6세기로 들어가면서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통일 제국이 수립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나라다? 수나라다. 이 수나라가 계속해서 어디를 침범을 하죠? 그러니까 수문제, 수양제 전부 다 고구려를 침략을 해오죠. 결국은 612년 무엇 때문에? 살수대첩에서 결국은 고구려한테 대패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수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당나라가 세워지죠. 그쵸? 또 당도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근데 안시성 싸움, 즉 안시성을 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7세기에 무슨 역할을 하였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신라가 어떻게 한다? 나제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나제동맹이 아니라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삼국통일을 이루어나있죠. 그러나 결국 문제는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는 거죠. 왜?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다는 거죠. 위쪽은 다 어떻게 했다? 당나라한테 뺏겼다. 그러나 결국 당나라 영토였었던 대동강 이남 지역에 또 누구에 의해서 고구려 장수였었던 대조영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로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북쪽에는 발해해서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는 7세기부터 언제까지? 9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나라? 남쪽에는 무슨 나라? 바로 통일신라가 있었죠. 통일신라. 그쵸?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다? 발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는 또 둘로 나누죠. 우리가 왕권이 강했던 시기, 이때를 뭐라 부른다? 통일신라 중대 이렇게 부르고요. 왕권이 약했던 시기를 뭐라 부른다? 통일신라 하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중대와 하대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대 때는 왕권이 어땠던 시기다? 왕권이 강했던 시기다. 그쵸? 그리고 불교로서는 뭐가? 교종이 발달했던 시기다. 그쵸? 하대 때는 어떻게 된다? 왕권이 어떻게 되는 시기다?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다.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지방 호족들과 관련 있는 뭐가 발달하는 시기다? 선종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관련해서
왕과 진골귀족과 육두품과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발해. 발해에서는 총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발해는 4가지. 예, 싸가지 하면 안 돼요. 4가지 기억하자. 네. 자, 첫 번째 뭐냐? 발해가 바로 어디를 계승하였다?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를 찾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고구려 문화를 기초로 해서 당의 문화를 수용했던 부분. 그리고 그 발해의 제도에 관련돼서 당의 제도를 수용을 했지만 독자적으로 수용한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의 대외관계 이렇게 해서 4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 발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이제 왕들의 어떤 흐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발해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 통일신라 발해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이 통일신라가 말기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진골귀족들 간의 사치와 향락 정치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 지방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자기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쵸? 물론 이제 농민들의 반란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반란 세력인 농민과 결탁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시대다? 후삼국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 후삼국 시대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후백제가 언제 세워졌다? 바로 900년에 궁예에 의해서, 궁예가 아니라 누구죠? 네. 견훤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그쵸. 지금의 전주, 완산주 지역에 이제 후백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후고구려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901년, 누구에 의해서? 네. 궁예에 의해서, 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신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왕위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기죠. 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죠. 네, 왕권이 그만큼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나라는 이제 어디에다가, 네, 송화. 그쵸? 자, 요게 이제 결국은 이 후고구려가 어떻게 된다? 궁예의 실정에 의해서 918년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네, 918년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궁예가 901년에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918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왕건에 의해서 다시 무엇이 건국되게 된다? 고려가 건국되게 되는 거죠. 그쵸? 고려가 건국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건은 어떻게 하느냐?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는 화친 정책을 쓰고 백제에 대해서는 네, 강경책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후백제는 후고구려, 즉 고려하고도 적대죠. 그리고 신라하고도 적대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강했으나 적이 2개였던 것이고 왕건은 적이 하나밖에 없었죠. 왜? 신라하고는 화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우를 해줬던 거죠. 그쵸?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라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었는데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신라 경순왕이 어떻게 해버린다? 바로 고려 왕건한테 항복을 해버리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후백제에서도 견훤의 아들 신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왕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신검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열받아버린 거예요? 견훤이 열받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결국 다시 견훤 역시도 고려에 항복을 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신검의 어떤 그 후백제 세력과 고려의 세력이 싸우는데 결국은 고려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을 해버리면서 자, 고려에 의해서 민족 재통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발해 역시도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멸망을 하면서 발해 유민 역시도 고려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 재통일을 이룩한 게 바로 누구다? 바로 고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까지 왔어요.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알아둔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고려가 굉장히 난해하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고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1170년에 정중부의 난에 의해서 무인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이때 몽고가 침입해 왔는데 그 시기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딱 100년이, 이 중간에 100년이 무인시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고려 후기와 고려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눌 때 제일 앞부분을 그러니까 호족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를 우리가 고려 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쵸? 고려 초기. 그리고 여기를 고려 중기 또는 뭐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70년부터 1270년까지를 무인시대, 예, 무신집권기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그쵸? 네. 무신집권기. 그리고 여기를 고려 후기, 이거는 원간섭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고려 말기.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누어서 고려를 정리를 한다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요 시기의 지배층은 누구였었냐면 지방 호족 세력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이 중기 때는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이용해서 무슨 귀족으로 발전을 한다? 바로 문벌귀족화 되는 거죠. 문벌귀족사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음서와 공음전이었었죠. 그쵸?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이런 것들을 시대순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누가 권력을 장악한다? 당연히 무인시대니까 예, 무신집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신집권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3개로 나눠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언제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시기와,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 이게 두 번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김준에서부터 임유무까지 이어지는, 즉 최씨 무신집권이 붕괴된 다음에도 무인시대가 이어졌다라는 거. 김준에서부터 임유무까지. 그쵸? 임유무 시기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개경으로 환도 결정이 났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붕괴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이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무인시대도. 알겠죠? 그래서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김준에서부터 임유무까지 이어지는 무인시대 때 바로 개경으로 환도 결정이 나니까 최씨 정권기에 있었던 삼별초라는 군대 조직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항전을 벌였던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후기 때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 이때는 원간섭기 시기가 되는데 요 시기는 이제 원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다? 권문세족이 되겠죠. 네, 권문세족. 요때는 이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는 지방호족,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는 무신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는 누가 권력을 장악한다? 공민왕 때,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대거 등용된 세력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5개를 구분을 해두면 구분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북방민족의 침입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초기 때 쳐들어왔던 애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거란의 침입이 있었어요. 거란. 그쵸?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죠.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 2차 침입 때는 그쵸? 양규의 활약이 있었죠. 물론 개경이 함락당하기도 했었어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여진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자. 맨 처음에는 여진을 정벌을 했었지만 나중에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을 세우고 금이 사대관계를 요구해왔죠. 그 시기에 이때 어떻게 했다? 문벌귀족이 사대관계를 수용하였다.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여진과 관련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침입해왔다? 요때는 바로 최씨 무신집권기, 특히 최후 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최후가 어디로 환도를 하였다?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거죠. 환도가 아니라. 그쵸? 왜? 몽고는 해전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요때는 완전히 무슨 시기다? 예, 원간섭기라고 할 수가 있죠. 원이 바로 몽고죠. 네. 요때는 이제 원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왕 이름에도 전부 다 충자가 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말기 때는 원나라가 약화되고 명이 건국되는 시기로서 누가 이제 쳐들어오냐면 바로 홍건적과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시기죠.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시기에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그쵸? 여기서 이제 누가 성장을 한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죠.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바로 이성계가 있는 거죠. 그쵸? 이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랑 결탁을 해갖고 신진 사대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데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시기를 구분하는 법, 고려시대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한번 불교와 관련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불교와 관련해서 보면 요 시기만 하더라도,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교종과 어땠다? 선종이 갈등 상태였었다. 그러나 문종의 아들인 의천이 문종의 아들 왕자니까 그러니까 뭐를 먼저 공부했을 것 같아요? 교종을 먼저 공부했겠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면서 무슨 종을? 천태종을 개창을 하게 되고,
그쵸? 근데 의천 사후에 다시 교종과 선종이 분리되니까 이 무신집권기 때 누구? 진울에 의해서 다시 뭐가 주장이 된다? 이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이 통합되는 조계종이 창시가 됐다. 이때 이제 완전히 불교가 통합이 된다. 그래서 진울의 제자인 해심은 무엇을 주장한다? 완전히 통합된 불교와 유교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기별로 그 사건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 때문에 바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리학을 공부한 애들이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당시에 말기에 불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불교를 비판을 하면서 조선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 유학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보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불교 사회였었어요. 그게 고려시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유불융합사회가 되는 거죠. 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색채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쵸?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유교 사상이 채택이 되었었어요. 근데 말기로 가면 완전히 어떻게 된다? 불교의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성리학 중심으로 전환이 돼버리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제 성리학 중심의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한 성리학 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가 된다? 벌써 고려까지 정리가 됐어요. 고려까지. 그쵸? 이제 그러면 마지막 국가죠. 자, 조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 있었죠. 위화도 회군. 그쵸?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391년에 바로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과전법 실시. 그쵸?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하는 것이다? 바로 1392년에 바로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선 건국. 그리고 이제 개경에서 어디로 수도를 천도해버린다? 한양으로 1394년에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와 누구에 의해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조선의 건국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1863년까지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사화와 붕당정체 전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어떤 개항기 이전의 상황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1592년이 바로 무슨 시기냐? 딱 200년이네요. 임진왜란 시기예요. 임진왜란. 1592년이. 알겠죠? 1592년.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선 초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조선 초기. 그리고 임진왜란과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이제 전쟁 시기니까 양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 부른다? 조선 후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조선 후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선 초기는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해두느냐? 15세기와 우리가 16세기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15세기 말이 되면서 누구 때? 바로 성종 때 김종직을 정계에 진출시키면서 사림을 정계에 진출시키면서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쵸? 누구랑 이제 사림과 이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시기에. 그쵸? 그러면서 바로 요때 바로 뭐가 일어난다? 바로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사화. 사화의 이름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그쵸? 그리고 누구 때?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무슨 사화가 있었다? 을사사화. 이것들은 훈구 세력에 의해서 사림들이 무엇을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림들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세력으로서 무엇을 하였다? 지방에 그 기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원과 향양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림의 지위가 굉장히 막강했었어요. 특히 이제 유양소라는 어떤 그 지방 자치기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화를 당해서 어떤 몰락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힘을 키워서 또 올라오고 또 당하면 또 올라오고 또 당하면 또 올라오고 사전 5기를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결국은 사림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게 바로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죠. 자, 조선 후기의 모습에서 왕을 중심으로 보면 선조 때 바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쵸? 그리고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었죠. 신리 위주의 중립외교를 추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인조반정을 통해서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둘째 아들인 누가 왕이 된다? 효종이 왕이 되죠. 효종은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북벌론을 추진을 하죠. 그 당시 집권 세력도 서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건 누구다? 바로 첫째 아들인 현종이 왕이 되죠. 예, 이때는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죠? 바로 숙종이죠. 그쵸? 이 숙종 때는 이제 그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편당적 조처로 결국은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 시기부터. 그쵸? 그래서 환국이 일어나죠. 예. 무슨 환국이지, 여기서? 예. 경신, 기사, 갑술 환국. 이런 것들이 이 숙종 때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누가 있다, 이제? 경종. 예. 경종이 근데 금방 죽죠. 그쵸? 그리고 왕이 된 게 누구다? 바로 영조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정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영정조 때는 이제 탕평책이 이제 아주 막강하게 일어나죠. 영정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정치가 이제 전개가 된다? 바로 1800년부터 1863년까지 무슨 정치가 전개가 된다?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되는 거죠. 순조, 헌종, 철종 해가지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조선 초기에 이제 어떤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부분. 여기서는 왕을 좀 기억을 해두면 돼요. 태조 누구죠? 이성계. 그쵸? 두 번째는 누구죠? 바로, 네. 그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쵸? 그리고 이제, 문종하고 단종 있는데, 단종한테 왕위를 찬탈한 누가 있죠? 세조가 있죠. 그쵸? 그리고 누구? 예, 성종. 이렇게 해서 이 5명의 왕의 특징을 여기서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잡히는 거죠. 사화 때는 누가 있냐면 연산군. 그쵸?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아까 중종. 그리고 명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도 어떤 사화와 붕당 정치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각각의 왕들의 어떤 특징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분화, 특히 이제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조직, 과거제도, 관리임용제도 이런 것들 있죠.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선의 건국과 사화, 붕당 정치의 흐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죠. 자, 근대사회의 전개기가 되겠습니다. 근대사회의 전개기. 여기는 이제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시대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쵸?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건이라도 정확하게 연도와 그 사건, 순서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두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863년부터 1873년은 무슨 시기냐면, 자, 이 세도 정치기 때 순조, 그리고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제 결국은 권력을 장악했던 세도가들이 누구였냐면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예요. 안동김씨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 어린 고종을 즉위시켰죠. 10살 때.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섭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죠.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 요 시기는 바로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다? 요 시기는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흥선대원군 시기는 크게 3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왕권 강화 정책과 그 다음에 민생 안정책과 그쵸? 전정군정 황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흐름을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1873년에 고종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고종이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죠. 그쵸? 네. 그러면서 민씨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다면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민씨일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1876년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때 바로
뭐가 체결이 된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세계 항구가 개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개항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76년 요 강화도 조약 요 시기를 우리가 개항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건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막 추진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보수파 세력의 어떤 반발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1882년에 무엇이다? 바로 이모군란이죠.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대우로 일어난 거죠. 그쵸? 이모군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884년에는 이제 급진개화 세력들이 뭐를 일으킨다? 결국은 최초의 어떤 근대적 그 정치 개혁 운동으로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 갑신정변에서 이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요 시기는 청군과 일본군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군과 일본군이 이제 나간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때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어디를 점령했던 시기다? 바로 거문도를 점령했던 시기죠. 그리고 1889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방공령이 실시됐던 시기예요.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방공령이 실시됐던 시기다. 이러한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꼭 꼼꼼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이 시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1894년. 그쵸?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세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뭐가 일어났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청군과 일본군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파견이 되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쵸? 그리고 정부도 이때 이제 개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무슨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바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게 바로 1894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1895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그쵸? 삼국 간섭. 여기서는 이제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요동 땅을 빼앗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라고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민씨는 친러파를 등용해서 제3차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일본 열받아갖고 어떻게 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됩니다. 그리고 제4차 김홍집내각을 만들어서 또다시 을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단발령과 관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 1895년과 관련 있죠. 을미 개혁. 그쵸? 그리고 1896년에는 어떻게 해버린다? 결국은 여기죠. 1896년에는 그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디로 가버린다? 바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요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의 활동이 있었죠. 고종의 황궁을 막 요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1897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만에 고종이 어떻게 한다? 돌아오죠. 고종이 환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시기가 된다? 바로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대한제국 시기. 이 대한제국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무엇을 추구한다? 절대 군주제를 추구하죠. 그렇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갑오개혁을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했다? 오히려 후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하튼 1898년 여기까지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있었고 1904년. 자, 이 1904년은 바로 무슨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냐면 대한제국 시기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시네마형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강제로 편입시킨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권 피탈 과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에는 뭐가 일어났다? 1905년에는 바로 을사늑약. 그쵸? 1907년에는 고종이 퇴위된 다음에 바로 정미조약. 그쵸? 네. 정미조약. 그리고 1908년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때 이제 정미조약 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어떻게 됐었다? 의병에 가담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정미의병 때 가장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의병을 이제 치기 위한 뭐가 있었다? 남한 대토벌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그 의병을 치기 위한 거죠. 1909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 놈들이 간도 협약을 체결했던 시기고, 그리고 1910년은 결국 무엇이다? 네, 한일 합방이 됐던 시기죠. 한일 합방.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일 합방.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일제시대 전까지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간략하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죠. 이제 국권을 피탈당한 상태죠. 자, 일제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시대는 1910년 한일 합방에서 1919년 3.1운동까지를 우리가 1910년대 또는 뭐 선생님이 나누는 구분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931년 무슨 사변을 기준으로 해서 만주 사변,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고 만주국을 그 세웠던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2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년부터 1945년까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8.15 광복이겠죠? 여기까지를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기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3기 1과 3기 2 이렇게 둘로 또 나누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시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국제 정세를 보면 이때는 무슨 주의 시대였었다? 요 1기 때는 제국주의 시대였었다. 그리고 2기 때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영향을 주던 시기다. 그쵸? 그리고 3기 때는 무엇이다? 바로 이제 세계 대공황 이후에 뭐 전체주의가 등장했던 시기다. 예, 전체주의. 그쵸? 예,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불육 경제를 추구했고, 그리고 미국은 경제 정책으로서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렇지만 일본이라든지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런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죠. 그게 바로 뭐다? 전체주의죠. 그쵸?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 시기에, 그럼 각각의 시기에 일제의 통치 방식을 본다면, 1기 때는 무슨 통치였었다? 무단 통치기였었다. 무단 통치기. 그쵸? 그리고 무엇을 뺏어갔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뺏어갔었다? 땅을 뺏어갔던 시기죠. 땅. 그쵸? 국토의 약 40%를 강탈했던 시기죠. 2기 때는 뭐라고 볼 수 있다? 2기 때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전환이 되죠. 그게 바로 문화 통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 통치기. 그쵸? 그리고 이때는 쌀을 뺏어가는 시기죠. 산미 증식 계획. 그쵸? 뭐를 뺏어갔다? 예, 쌀을 뺏어갔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3기는 사실 3기 1과 3기 2를 나눠야 되는데, 이때는 민족 말살 통치기예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3기 1과 3기 2를 다 이야기하자면 민족 말살 통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통치기. 그쵸? 일제의 어떤 정책을 보자면 이때는 3기 1에는 남면 북양과, 그쵸? 병참기지화가 있죠. 병참기지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사참배가 시작이 되죠. 1936년부터. 그리고 3기 2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다? 일본 놈들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만든 게 바로 뭐야? 국가총동원령이죠. 국가총동원령. 총동원령. 이걸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해 나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뺏어갔던 시기다? 다 뺏어갔던 시기죠. 다. 그러니까 외울 때 땅, 쌀, 다. 다는 3기 2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때는 준비했던 시기고, 이렇게 해서 3기, 그 일제시대를 1기, 2기, 3기 1, 3기 2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OT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제시대를 구분을 해서 각 시기에 일제의 통치 방식, 경제적 수탈, 그리고 국내의 독립운동, 국외의 독립운동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현대사회의 전개 부분, 광복 이후에 현대사회의 전개. 이 부분은 이제 1945년부터 2013년, 올해네요. 올해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딱 됐었는데, 자, 45년부터 48년까지는 뭐가 실시되었었다, 실질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주권을 바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 군정 시기가 이어집니다. 미 군정 시기. 메가더에 의해서. 그쵸? 예, 모든 단체를 인정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친일파를 그대로 어떻게 했었다? 예, 고용을 했었.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이제 뭐 경찰이었으면 경찰에 그대로 이제 친일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그쵸? 이때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쵸? 자, 48년부터 60년까지는 무슨 정부다? 바로 이승만 정권이죠. 이승만. 그쵸?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그 당시에 4년 중임의 대통령 간선제였다가 나중에 직선제로 바뀌는데 4년 2번밖에 못하는데 12년이나 되죠. 이것은 뭐다? 이승만이 헌법 개정을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발췌 개헌하고 바로 4.4 오입 개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바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관련이 있다. 그쵸? 그리고 60년에 결국은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 4.19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었죠. 그쵸? 그래서 요 짧은 시기, 지금 여기 적어놨죠. 5.16 쿠데타까지 요 시기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장면 내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원 내각제 정부가 요 시기에 있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네. 그쵸?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가 이제 뭐다? 예, 이름은 적어 놓겠습니다. 장면 내각이 있었다. 그쵸?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은 약 1961년부터 1963년까지는 뭐가 또 실시가 된다? 바로 요 시기까지는 군정이 또 실시가 되죠. 박정희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군정이 실시가 되죠. 박정희가 옷 벗고 다시 뭐가 된다? 이제 대통령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3공화국. 그쵸? 제3공화국. 여기는 3공화국.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다? 유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1972년에 이제 뭘로 바꾸면서 결국은 유신헌법으로 바꾸면서 이때부터 이제 제4공화국.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신헌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가. 그쵸? 네. 그래서 박정희는 어떻게 기억을 해둬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놔야 돼요. 박정희 정부는 군정 시기와 그리고 제3공화국 시기와 유신 시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약 18년 정도 되죠. 61년부터 79년까지니까. 얘도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일까요? 네,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이 두 가지가 한번 적어놓자면 얘도 뭐냐면 삼선개헌 1969년에 있었던 삼선개헌과 그리고 72년에 있었던 유신헌법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박정희 역시도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었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과. 그쵸? 그래서 여기 12년 여기 18년 하면 30년이죠. 그 30년 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2명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장면 내각 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죠. 그쵸? 6개월인가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쵸? 네. 여하튼 장기 집권이죠. 요 시기는. 네. 그리고 79년에 결국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다? 11.6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쵸? 11.6 사태로 결국은 어떻게 됐었다? 자, 박정희가 피살되고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12.12 사태가 또 일어나요. 12.12 사태. 이것은 신군부가 등장을 한 거죠. 12.12 사태는. 그쵸? 이것은 이제 신군부의 등장이죠. 예. 누구죠? 신군부 하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되겠죠. 같은 해입니다. 1979년. 그래서 80년까지는 누가 권력을 장악한다? 바로 그러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군부 퇴진을 주장했던 80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나 신군부는 이것을 강제로 진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신군부 시기가 어디까지 이어진다?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그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부터 여튼 요 시기에 이제 그 아직까지는 유신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신체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이제 하면서 자기가 헌법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바꿔서 또다시 전두환이 또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전두환도 대통령을 몇 번 해먹었다? 2번 해먹었다. 2번이요. 이때 6개월 한 번 해먹고 또 이제 7년을 해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했던. 그쵸? 네. 요 6월 항쟁과 관련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통령 직선제 요구.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6.29 선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이 일어나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게 누구다? 바로 노태우죠. 그쵸? 네. 그렇지만 그 이듬해 노태우는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서 3당 합당을 추진을 하게 되고 50 청문회가 개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추진한 다음에 노태우는 북방 외교에 그러니까 치중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동북권 국가들이라든지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되는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죠. 노태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노태우 다음에 누구죠? 네. 김영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삼과 관련 있는 내용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98년부터 누구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5년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누구다? 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최근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 있죠? 누구죠? 네. 이명박. 현재는 대통령이 누구죠? 네. 바로 네, 박근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기에 이제 대통령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OT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흐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사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일단 시대 구분을 확실하게 해둔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네,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은 시대 구분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건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 인물 문제, 인물사. 그쵸? 어떤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 찾는 거. 그리고 문화 파트.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본 수업에서 아주 자세하게, 네,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OT 그 수업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전체의 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